제가 김경민의 인사이트 전세 사기 3편 정도 나간 시점에서 주변에서 이 영상들을 보고 좀 더 쉽고 짧게 핵심만 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요약본으로 한 5편 정도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교수님께 많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러한 전세 사기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 우선 이게 한 5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우리가 지금 막 발생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시간적 프레임으로서 봤을 때 100년 전부터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100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거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방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속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프레임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현 상태에서 봤을 때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피해자를 봤을 때 피해자가 있는 집단, 그리고 피해자가 사는 동네를 봤을 때 이게 서민 밀집 지역,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피해자가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굉장히 특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해자를 보면은 가해자가 아주 나쁜 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케이스를 보면은 1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중개인이라든지 아니면 간평사 또는 아마도 은행이 껴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LH 직원 낀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이게 조직적으로 이 사건이 진행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 범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계약 관계를 봤을 때 이게 단순히 피해자가 계약 관계를 몰라서 했던 그 부동산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그 본질을 보면은 이게 조직범죄에 의한 금융사기예요, 사실은. 결국 본질은 보증금 편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금융사기이고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정의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돈이 있건 돈이 없건 그리고 부자 동네건 아니건 근데 모두 다 걸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사회적 재난으로서 어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피해자 측면에서 볼 때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정 지역에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전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국에 걸치는데 어떤 권역별로 봤을 때 이제 집중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화곡동에 지금 신문에 의하면 피해자 1200명, 뭐 피해액 2300명 뭐 이렇게 나오고요. 인천시 미추홀구는 워낙에 유명한 곳이고 뭐 건축왕이란 분 포함해서 세 분이서 한 2500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터지는 것들을 보면은 건축왕 케이스에서 지금 한 260억 아마 더 터질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470명의 보증금 700억대,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 부산 진구, 대구시 동구, 남구, 달서구, 대전시 유성구, 그 다음에 전북 이산시, 며칠 전에 또 안성에서도 터졌어요. 따라서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국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유형을 보면은 그 유형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유형이 아니고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다세대 빌라 또는 오피스텔에 터지고 있고 서민 동네에 부동산 유형도 굉장히 서민들이 사는 유형이고 그리고 이제 피해 액수를 봤을 때 이게 1억 원 이하가 50%고 2억 원 이하가 80%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피해액도 작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성세대가 봤을 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 20, 30대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좀 유형이 좀 젊은 세대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못 사는 동네에 못 사는 유형의 적은 액수. 이게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여기에서 유심히 볼 다른 여러 점들은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나중에도 제가 사회적 배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피해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피해자를 보는 시각이 조금 되게 거칠어요. 거칠고 거북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을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렇게 너희들 책임이 있는데 왜 난리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0년 된 사건이고 그리고 이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1970년대 사건 보면은 동부이촌동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도 당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계약상에서 잘못돼서 너희들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시각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인천시 미추홀구랑 수원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몇백억대로 굉장히 큰데 이게 개인이 혼자 벌일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 게 지금 거기 3인이 건축왕인 한 분하고 또 다른 두 사람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아마 바지 사장일 것 같아요. 근데 이 3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2,500채예요, 사실. 그죠? 이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일종의 한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조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조직이 운영된다고 했을 때 이것과 관련된 주변에서 도와주는 전문가 집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이런 피해 케이스에 중개인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중개인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간평사, 은행원, LH가 개입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직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계약을 기반으로 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람을 속이기 쓰기 때문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페널티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페널티가 지금 굉장히 미약해요. 결국 전세 계약상의 문제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걸 단순히 계약을 잘못한 걸로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단순히 계약상 미비로 본다고 하면 본질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본질을 못 보는 것. 전세 사기의 본질이라는 게 보증금 편취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보증금 사치 또는 보증금 편취라는 그 내용이 1930년대 기사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때도 전세 사기가 있었고, 따라서 이 부분이라는 게 단순히 계약을 잘못한 것만 몰고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보증금 편취라는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강력히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을 못 한다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정부 책임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감독하고 모니터링 해야 될 정부 기관이 지금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홍콩 ELS 지금 지수가 좀 은행이 잘못 팔았다 그래서 금감원이 세게 나와서 그냥 감독해서 들어가잖아요, 사실요. 그죠? 근데 본건에 대해서는 사금융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고, 이게 금융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다른 데서도 사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사각지대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껍데기로서는 부동산 계약이지만은 본질이 금융 사기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정부기관에서 들어가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페널티를 줘야 될 단계예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짧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100년 넘은 건데, 전세가 그 리스크가 있어요, 사실은. 전세라는 게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돼요. 그러면은 그날 오전에 전세를 계약을 해도 집주인이 나쁜 마음으로 오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날 계약을 한다고 치더라도 은행이 1순위가 되고 본인이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조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보증금 편취 사건이 과거부터 지속됐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 자체가 법적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세가 지금 전세 가격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에 대해서 이게 안전자산이 아닌 거예요. 금융이 껴있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거는 이자율이 변동할 때마다 그 액수가 늘어났다 줄어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 자체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것 같아요. 전세가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 금융적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라는 것 자체가 사금융인데, 개인이 파이낸스를 일으켜서, 상대적 못 사는 개인이 파이낸스를 일으켜서 집주인한테 파이낸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이 뭐냐면은 보증금을 띄워먹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선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구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세라는 본질이 굉장히 미스키하다는 걸 우리가 다 공감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전세라는 것 자체가 법적, 금융적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이 전세 사기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못 사는 지역에서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범죄를 일으키는 당사자는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키지 타워팰리스 주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전세 사기라는 거는 부자 동네건 가난한 동네건 모든 걸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거 자체가 100년 된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정부가 문제 방기했고 책임이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그 주장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 발생 지역이 서민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대부분이 이 가난한 젊은 세대 20, 30대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해자가 1인이 아니고 중개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조직적 범죄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금융사기라는 부분이에요. 그에 더해서 사실 피해자들이 자살한 케이스가 5건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문제를 풀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